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 집까지 팔아가며 헌신했던 한 엄마와 그 아들에게 일어난 믿기 힘든 반전 이야기인데요. 최고의 성적을 자랑하던 모범생이 갑작스럽게 경찰서에 불려가게 된 사연과 16년간 아들만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가 마주한 충격적인 진실이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던 민수와 수진 부부는 결혼 3년째 되던 해에 첫 아이를 가졌습니다. 당시 31살이던 민수는 중견 건설회사에서 해외 사업부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29살의 수진은 임신과 함께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태교에 전념하고 있었어요. 여보, 이번 프로젝트가 정말 중요한데 베트남 파견이 확정됐어. 민수가 저녁 식탁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의 배는 이미 8개월 차로 불러와 있었고 언제 아기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지금요? 아기가 곧 나올 텐데. 수진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났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한데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야 승진 기회가 와. 우리 아기 태교 비용도 많이 들었고 앞으로 육아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민수는 미안한 마음을 애써 숨기며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냈어요. 수진은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남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임신 기간 동안 산부인과비, 각종 검사비, 태교용품들을 사느라 이미 100만 원이 넘게 들어갔고 아기가 태어나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할 테니까요. 알겠어요. 그런데 혹시 아기가 나오면 바로 연락해 드릴 테니까 최대한 빨리 와주세요. 수진이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민수는 아내가 만삭인 상황에서 베트남으로 출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국제 전화 요금이 분당 1,500원이나 했던 시절이라 연락을 자주 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새벽 3시쯤 수진이 진통을 느끼기 시작했죠. 혼자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서 벌벌 떨면서 택시를 불렀어요. 당시 택시비만 해도 밤에는 할증이 붙어서 평소에 배가 나왔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저씨, 병원으로 빨리 가주세요. 수진이 진통을 참으며 간신히 말했어요. 택시 안에서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병원에 가고 있어요.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어머, 그래? 우리 며느리 힘내라. 내가 지금 당장 갈게. 시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죠. 병원에 도착한 후 수진은 분만실로 들어갔고 시어머니도 1시간 만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제서야 수진은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베트남에 있는 남편에게는 시어머니가 대신 전화를 걸어주기로 했거든요. 민수야, 수진이가 지금 병원에서 아기 낳고 있어. 걱정하지 말고 거기서 일 마저 하고 와. 시어머니가 국제 전화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당장 들어가겠습니다. 민수가 다급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야, 지금 와봤자 이미 늦었고 일 마무리하고 와. 내가 여기 있으니까 걱정 말아라. 결국 민수는 베트남에서 아들이 태어나는 그 순간을 전화로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3.2kg의 건강한 모습으로 세상에 나왔고 이름은 준호로 지었어요. 민수가 한국에 돌아온 것은 아들이 태어난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병원으로 달려간 민수는 처음 본 아들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빠가 내가 태어나는 순간에 함께 못 있어서. 민수가 작은 준호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수진도 남편이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걸 이해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아쉬움이 남았죠. 여자에게 출산이라는 건 인생에서 몇 번 없는 큰 일인데 그 순간을 혼자 견뎌내야 했으니까요. 괜찮아요, 여보.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거 아니까. 수진이 씩씩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작은 상처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후 민수는 베트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예상대로 부장으로 승진했어요. 월급도 30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올랐죠. 당시로는 꽤 괜찮은 수입이었습니다. 그리고 승진 기념으로 25평짜리 아파트에서 32평짜리 아파트로 이사도 했어요.
처음 몇 년간은 가족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준호는 똑똑하고 예쁘게 자라났고 수지는 전업주부로서 아이 키우는 일에 전념했어요. 민수도 승진 후 일이 더 바빠졌지만 주말만큼은 가족과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아이를 키우면서 점점 준호에게만 집중하게 되었고 민수는 회사 일로 바쁘다 보니 가정에 소홀해지는 일이 많아졌어요. 여보, 준호가 벌써 돌이야. 돌잔치는 어떻게 할까? 수진이 물었습니다. 회사 사람들 좀 부르고 가족들만 간단하게 하자.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민수가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간단하게요? 우리 아들 첫 돌잔치인데. 수진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크게 할 수도 없잖아. 돈도 돈이고. 민수가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준호의 돌잔치는 양가 부모님과 민수 회사 동료 몇 명만 초대해서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마음속으로 아쉬움이 컸어요. 다른 집 아이들은 호텔에서 성대하게 돌잔치를 하는데 자기 아들은 그러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때부터 수진의 마음속에는 내가 우리 아들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워야겠다는 다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민수에 대해서는 일만 알고 가정에는 관심이 없다는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준호가 3살 때부터 수지는 본격적인 조기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유행하던 영어 교육부터 시작해서 피아노, 태권도까지 다양한 활동을 시켰어요. 한 달 교육비만 해도 80만 원이 넘게 들어갔지만 수지는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보, 교육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민수가 가계부를 보며 말했어요. 우리 아들 교육에 돈을 아끼면 어떡해요? 다른 집 아이들은 더 많이 써가면서 키우는데. 수진이 단호하게 대답했죠. 그렇긴 한데. 너무 무리하면 안 되잖아. 무리하긴요. 당신이 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오시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부부간의 대화는 점점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아들 교육에 올인하고 있었고 민수는 현실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준호가 5살이 되던 해 수지는 더욱 본격적인 교육 투자를 시작했어요. 강남의 유명한 영어 학원에 보내기 시작한 거죠. 한 달에 120만 원이나 하는 비싼 학원이었지만 수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 학원 다니는 애들은 나중에 다 좋은 대학 간대요. 우리 준호도 어릴 때부터 제대로 투자해야죠. 수진이 민수를 설득했어요. 민수도 아들 교육이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계 부담이 만만치 않았죠. 그래도 아내의 강력한 주장에 못 이겨 결국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진의 준호 중심적인 육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민수는 점점 집안에서 소외되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온통 아들 이야기뿐이었고 자신에게는 돈을 벌어오는 것 외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당시만 해도 민수는 이런 상황이 일시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이가 어릴 때는 엄마가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죠. 설마 이런 상황이 10몇 년간 지속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어느새 준호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수지는 준호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강남 지역으로 이사까지 했습니다. 32평에서 40평으로 평수도 늘렸지만 강남이라는 지역 프리미엄 때문에 전세금이 2배 가까이 올랐어요. 여보, 전세금이 너무 많이 올랐는데.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교육 환경이 좋은 곳으로 와야죠. 우리 준호 미래를 생각하면 이 정도는 투자해야 해요. 수진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이때부터 민수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높아진 전세금, 비싼 학원비, 각종 교육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거의 200만 원 가까이 나가는 상황이었거든요. 민수의 월급만으로는 벅찬 수준이었죠. 결국 민수는 부업까지 시작해야 했어요. 주말에는 지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한 거죠. 가족과 함께 보낼 시간마저 포기하고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하지만 수지는 남편의 이런 노고를 당연하게 여겼어요. 오히려 다른 집 아빠들은 더 많이 벌어오는데라는 식으로 은근히 압박을 가했죠. 이런 상황에서도 준호는 정말 똑똑하게 자라났습니다. 초등학교 성적은 항상 전교 상위권을 유지했고 각종 경시대회에서도 좋은 성과를 냈어요. 수진의 교육 투자가 어느 정도 결실을 맺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준호 정말 똑똑해.
이번에도 수학 경시 대회에서 2등 했대요. 수진이 자랑스럽게 민수에게 말했어요. 그래? 그럼 잘했네. 민수도 아들이 자랑스러웠지만 피곤한 하루를 마치고 돌아온 터라 반응이 썩 시원하지 않았죠. 그게 다예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하는데 좀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수진이 불만스럽게 말했습니다. 관심이 없는 게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피곤하다는 핑계만 대고. 다른 집 아빠들은 아이 교육에 훨씬 더 신경 쓰던데요. 이런 식의 대화가 반복되면서 부부관계는 점점 소원해졌습니다. 수지는 민수가 아들 교육에 무관심하다고 생각했고, 민수는 아내가 자신의 노고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시기에 준호는 아직 순수한 아이였어요. 공부도 열심히 했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들었죠. 수지는 자신의 교육 방식이 완벽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녀는 몰랐어요. 자신이 지나친 교육열과 과보호로 아들을 어떤 모습으로 키워가고 있는지 말이에요. 시간이 흘러 준호가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 수진의 교육열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염두에 두고 본격적인 입시 준비에 들어가야 할 때였거든요. 당시 준호는 13살 사춘기에 접어드는 나이였어요. 준호야, 이제부터는 정말 중요한 시기야. 중학교 내신이 고등학교 진학에 영향을 주거든. 수진이 아들에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엄마. 열심히 할게.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겉으로는 순종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사실 준호의 마음속에는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준호를 위해 더욱 강화된 학습 프로그램을 짰어요. 수학, 영어, 국어는 물론이고 과학까지 모든 과목에 1:1 과외를 붙였죠. 한 달 과외비만 해도 30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여보, 과외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이번 달에만 350만 원이야. 민수가 가계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니까요. 중학교 때 기초를 제대로 안 닦으면 나중에 후회해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렇긴 한데. 우리 가게 상황을 생각하면. 가게 상황이요? 그럼 여보가 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오시든지요. 우리 준호 교육비는 절대 줄일 수 없어요. 민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자신도 이미 본업과 부업을 병행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내의 교육비 지출 속도를 따라잡기가 벅찬 상황이었죠. 결국 민수는 주말 부업 시간을 더 늘려야 했어요.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부동산 일을 하게 되면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한편 준호는 이런 부모님의 모습을 지켜보며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엄마는 자신에게만 온 신경을 쓰고 아빠는 돈 벌기에만 바쁘다는 걸 느끼고 있었죠. 엄마는 나한테만 관심이 있고 아빠는 나한테 관심이 없어. 준호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실제로 민수는 바쁜 일정 때문에 아들과 대화할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평일에는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는 부업을 하느라 집에 없었거든요. 설사 집에 있어도 피곤해서 대화보다는 휴식을 원했죠. 아빠, 오늘 학교에서. 준호가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민수는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어요. 응, 그래. 민수가 성의 없이 대답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준호는 점점 아빠에 대해 실망하기 시작했어요. 대신 모든 관심과 사랑을 쏟아주는 엄마에게만 의존하게 되었죠. 수진도 이런 상황을 내심 만족스러워했어요. 아들이 자신에게만 의지한다는 것이 뿌듯했거든요. 그래서 민수와 준호 사이의 거리를 좁히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준호는 엄마가 제일 좋지? 수진이 아들을 안으며 말했어요. 응, 엄마가 제일 좋아. 준호가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묘한 계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똑똑한 아이였어요. 엄마에게 예쁨 받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성적을 받아오면 엄마가 기뻐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자신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는 것도 학습했어요. 엄마, 이번에 전교 3등 했어. 준호가 성적표를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어머, 우리 준호 정말 대단해. 뭐 갖고 싶은 거 있어? 수진이 기뻐하며 물었어요. 새로운 게임기 하나 사줄 수 있어? 준호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준호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수진이 흔쾌히 승낙했어요. 이런 식으로 준호는 성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얻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이런 관계를 이용하는 법도 배우게 되었어요.
중학교 1학년 말 준호의 성적은 전교 2등까지 올라갔어요. 수지는 자신의 교육 방식이 완벽하다고 확신했죠. 하지만 그녀는 몰랐어요. 아들이 학교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말이에요. 준호는 학교에서도 뛰어난 성적 때문에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하지만 친구들과의 관계는 조금 달랐습니다. 성적이 좋다는 이유로 은근히 질투를 받기도 했거든요. 야, 공부벌레. 또 1등 했냐? 반에서 덩치가 큰 태민이가 준호를 놀리며 말했어요. 그냥 운이 좋았어. 준호가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운이 좋았다고? 맨날 학원만 다니면서. 태민이의 친구 재혁이도 끼어들었어요. 처음에는 이런 상황이 불편했던 준호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름대로 대처법을 찾았어요. 성적이 좋다는 것이 일종의 권력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야, 너희 숙제 못했지? 내가 답 좀 알려줄까? 준호가 슬쩍 제안했어요. 진짜? 고마워. 태민이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준호는 자신의 성적을 이용해 친구들과의 관계를 조절하는 법을 배웠어요. 숙제를 도와주거나 시험 답을 알려주는 식으로 친구들을 자신 편으로 만드는 거죠. 하지만 이런 관계는 건전한 우정이 아니었어요. 준호는 점점 친구들을 자신보다 아래로 보기 시작했고 자신이 도움을 주는 대가로 뭔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사춘기가 본격화되면서 준호의 성격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엄마, 용돈 좀 더 주면 안 돼? 준호가 어느 날 수진에게 말했어요. 왜? 지금도 한 달에 10만 원씩 주고 있잖아. 수진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친구들은 다 20만 원씩 받아. 나만 적게 받으니까 창피해. 준호가 거짓말을 했어요. 실제로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5만 원 정도 받고 있었지만 준호는 더 많은 용돈을 받고 싶었거든요. 그래. 그럼 좀 더 줄게. 하지만 성적 떨어지면 안 돼. 수진이 쉽게 승낙했어요. 이렇게 해서 준호의 용돈은 20만 원으로 올랐어요. 중학생이 받기에는 꽤 많은 금액이었죠. 하지만 준호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더 많은 걸 원하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반에서 제일 비싼 운동화 신는 건 나야. 준호가 친구들에게 자랑했어요. 와, 진짜? 얼마짜리야? 친구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25만 원짜리. 우리 엄마가 성적 올랐다고 사주셨어. 준호가 으스대며 말했어요. 이런 식으로 준호는 점점 물질적인 것으로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런 물건들을 사달라고 엄마에게 요구할 때는 항상 성적을 핑계로 댔죠. 수지는 아들의 이런 요구를 모두 들어주었어요.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당연한 보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런 방식이 준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민수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별다른 말을 하지 못했어요. 일단 아들 성적이 좋으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었고 또 집안에서 자신의 발언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여보, 준호 용돈이나 선물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성적 좋은 애한테 그 정도 투자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다른 집에서는 더 많이 써주던데. 수진이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이 아니라 여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오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준호는 자기 몫을 다하고 있는데.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서 민수는 점점 위축되어 갔어요. 집안에서 자신의 존재감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준호도 이런 부모님의 관계를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집안의 주도권을 쥐고 있고 아빠는 돈만 벌어오는 존재라는 걸 파악한 거죠. 아빠는 뭐 하는 사람이야? 준호가 어느 날 수진에게 물었어요. 응?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봐? 그냥. 아빠는 맨날 돈 벌기만 하고 나한테는 관심도 없는 것 같아서. 아빠도 준호를 사랑하시는데 표현을 잘 못하시는 거야. 그리고 우리 준호 교육비 버느라 바쁘시거든. 수진이 대충 얼버무렸어요. 하지만 준호는 이미 자신만의 결론을 내리고 있었어요. 아빠는 돈만 벌어오는 사람이고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건 엄마뿐이야. 그러니까 엄마한테만 잘 보이면 돼. 이런 생각이 자리 잡으면서 준호는 아빠에 대해서는 점점 무관심해졌어요. 심지어는 가끔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죠. 오늘 학부모 상담이 있다는데. 민수가 아들에게 말했어요.
엄마가 오실 거야. 아빠는 어차피 바쁘잖아. 준호가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아빠도 내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관심이 많으면 평소에 좀 관심 가져주지. 지금 와서 갑자기 뭐. 준호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민수는 아들의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틀린 말이 아니었거든요. 자신이 평소에 아들에게 소홀했던 게 사실이니까요. 결국 학부모 상담은 수진 혼자 다녀왔어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민수에게 선생님이 준호 성적 정말 우수하다고 칭찬하셨어요 라고만 간단히 보고했죠. 이렇게 해서 민수는 점점 아들의 학교 생활에서도 소외되어 갔어요. 모든 교육 관련 결정은 수진이 혼자 내렸고 민수는 그저 그 결과만 들을 뿐이었죠. 중학교 2학년 말 준호는 전교 1등을 차지했어요. 수진은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랐죠. 우리 준호 정말 대단해. 이제 좋은 고등학교 갈 수 있겠네. 수진이 아들을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이렇게 신경 써주지 않았으면 못했을 거야. 준호가 달콤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이 말 속에는 계산이 숨어 있었어요. 엄마를 기쁘게 해주면 자신이 원하는 걸 더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준호는 이번 성적을 핑계로 새로운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했고 수지는 흔쾌히 들어주었어요. 당시 최신형 스마트폰으로 100만 원이 넘는 비싼 제품이었지만 수지는 아끼지 않았죠. 다른 애들보다 훨씬 좋은 폰이네. 준호가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당연하지. 우리 준호는 특별하니까. 수진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몰랐어요. 자신의 이런 과도한 보상이 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말이에요. 준호는 점점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는 의식을 갖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준호는 자신의 성적이 엄마를 조종할 수 있는 도구라는 걸 완전히 깨달았어요. 이제 그는 단순히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성적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아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중학교 3학년이 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제 15살이 된 준호는 완전한 사춘기 소년이었고 겉으로는 여전히 모범생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준호야, 이제 고등학교 진학 준비를 본격적으로 해야겠어. 특목고 준비반에 등록할까? 수진이 아들과 상의했습니다. 특목고요? 거기 들어가려면 많이 힘들어요? 준호가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힘들긴 하지만 우리 준호 실력이면 충분히 가능해. 특목고 나오면 나중에 좋은 대학 가기도 쉽고. 수진이 열심히 설득했죠. 알겠어요, 엄마.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할게요. 준호가 순종적으로 대답했지만 그의 표정에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사실 준호는 이미 공부에 대한 흥미를 많이 잃은 상태였어요. 하지만 엄마를 기쁘게 해주면 자신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계속 모범생 행세를 하고 있었죠. 특목고 준비반 수업료는 한 달에 150만 원이었어요. 기존 과외비와 합치면 한 달에 500만 원이 넘는 교육비가 나가는 상황이었죠. 여보, 이번 달 교육비가 530만 원이야.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니까요. 고등학교 결정되면 대학도 거의 결정되는 거예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우리 가게 상황을 보면. 가게 상황이요? 그럼 여보가 더 열심히 일하시든지 아니면 이직해서 더 많이 버는 회사로 가시든지요. 우리 준호 미래를 위해서는 이 정도 투자는 당연한 거예요. 민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자신도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었거든요. 본업 외에 주말 부업까지 하면서 월 700만 원 정도를 벌고 있었지만 교육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빠듯한 상황이었죠. 결국 민수는 평일 저녁에도 부업을 시작해야 했어요. 회사에서 퇴근한 후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한 거죠. 하루에 서너 시간씩 일하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더 벌 수 있었거든요. 아빠 요즘 너무 바쁘시네. 준호가 늦게 들어오는 아빠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준호 교육비 벌려고 그러시는 거야. 아빠가 우리 준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지? 수진이 설명했지만 준호는 별로 감동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준호는 아빠는 정말 돈만 벌어오는 기계구나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점점 아빠를 우습게 보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준호는 학교에서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적은 여전히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는 조금씩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야, 준호. 이번에도 전교 1등이냐? 같은 반성민이가 질투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 준호가 겸손한 척하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우쭐해하고 있었죠. 너 진짜 부럽다. 공부도 잘하고 용돈도 많이 받고. 성민이의 친구 현우가 부러워하며 말했어요. 용돈이 많긴 해? 준호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너 한 달에 얼마 받아? 현우가 물었어요. 20만 원. 준호가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받고 있었어요. 수진이 용돈 외에도 여러 명목으로 돈을 주고 있었거든요. 와, 진짜 많이 받네. 나는 5만 원밖에 안 받는데. 현우가 부러워했어요. 이때 준호는 묘한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이 다른 친구들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사실이 일종의 권력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 말이에요. 너희 돈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좀 빌려줄 수 있어. 준호가 친절한 척하며 말했어요. 진짜? 고마워. 현우가 기뻐했지만 준호의 속마음은 달랐어요. 돈을 빌려주면서 친구들을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들려는 계산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준호는 돈을 이용해 친구들과의 관계를 조절하기 시작했어요. 돈을 빌려주거나 비싼 간식을 사주면서 친구들의 환심을 사는 거죠. 하지만 이런 관계는 진정한 우정이 아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준호의 성격은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자신보다 아래로 보는 태도가 강해졌어요. 선생님, 준호는 정말 모범적인 학생이에요. 성적도 우수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 담임 선생님이 수진에게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집에서도 말 잘 듣고 착한 아이예요. 수진이 뿌듯해하며 대답했죠. 하지만 실제 준호의 모습은 조금 달랐어요. 선생님이나 부모님 앞에서는 완벽한 모범생이었지만 친구들과 있을 때는 은근히 우월감을 드러내곤 했거든요. 너희는 이런 거 모르지? 우리 엄마가 알려주셨는데. 준호가 친구들에게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며 말했어요. 와, 준호는 진짜 똑똑해. 친구들이 감탄했지만 준호는 그런 반응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중학교 3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준호는 또다시 전교 1등을 차지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일이 생겼죠. 같은 반에 전학 온 지훈이라는 아이가 준호와 비슷한 성적을 받은 거예요. 이번 시험에서 지훈이가 전교 2등했대. 현우가 준호에게 말했어요. 그래? 준호가 시큰둥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쾌감을 느꼈어요. 자신만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경쟁자가 나타난 거잖아요. 지훈이는 조용하고 성실한 성격의 아이였어요. 준호처럼 돈으로 친구들을 휘어잡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진짜 실력으로 좋은 성적을 내고 있었죠. 지훈아, 수학 문제 이거 어떻게 푸는 거야? 친구들이 지훈이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본 준호는 기분이 나빠졌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반에서 절대적인 1등이었는데 갑자기 경쟁자가 나타나서 관심을 분산시키고 있었거든요. 지훈이보다 내가 더 잘 알려줄 수 있는데. 준호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친절한 모습을 유지했어요. 지훈아, 우리 같이 공부할까? 서로 모르는 거 알려주고. 응, 좋아. 지훈이가 순수하게 대답했지만 준호의 속마음은 전혀 달랐어요. 준호는 지훈이와 함께 공부하면서 슬슬 상대방의 약점을 파악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지훈이를 제치고 자신이 다시 독보적인 1등이 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한편 집에서는 민수와 수진의 관계가 더욱 소원해지고 있었어요. 민수는 과도한 일로 지쳐 있었고 수진은 오직 아들 교육에만 관심이 있었거든요. 여보, 요즘 너무 피곤해. 조금만 일을 줄일 수 없을까? 민수가 힘겹게 말했어요. 일을 줄이면 돈은 누가 벌어와요? 준호 특목고 준비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수진이 차갑게 대답했죠. 그렇긴 하지만 나도 사람인데 너무 무리하면. 무리한다고요? 다른 집 아빠들은 더 열심히 일해요. 여보만 힘들다고 하시네.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서 민수는 점점 우울해졌어요. 자신이 가정에서 돈만 벌어오는 기계 취급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준호도 이런 부모님의 관계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점점 아빠를 무시하는 태도가 강해졌죠. 아빠, 학부모 상담 가실 거예요? 준호가 건성으로 물었어요. 응, 가야지.
내 성적도 궁금하고. 민수가 대답했지만 준호는 시큰둥했어요. 굳이요? 어차피 엄마가 다 아시는데. 아빠는 바쁘시잖아요. 아니야, 아빠도 내 교육에 관심이 많아. 관심이 많으시면 평소에도 좀 관심 가져주세요.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보신 적 없으면서. 준호의 말에 민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바쁜 일 때문에 아들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결국 학부모 상담도 수진 혼자 다녀왔어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선생님이 준호 성적 정말 우수하다고 하시네요. 특목고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하시고라고만 간단히 보고했죠. 이렇게 해서 민수는 점점 가정에서 소외되어 갔어요. 아내는 아들 교육에만 관심이 있었고 아들은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거든요. 중학교 3학년 2학기 기말고사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지훈이가 전교 1등을 하고 준호가 2등을 한 거예요. 이번에는 지훈이가 1등이네.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준호는 성적표를 받아들고도 믿을 수 없었어요. 자신이 2등이라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뭔가 실수한 게 있나 봐. 준호가 자신에게 변명했지만 사실 지훈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더 좋은 성적을 낸 거였어요. 이 소식을 들은 수진도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의 아들이 항상 1등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2등이 된 거잖아요. 준호야,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왜 2등을 했지? 수진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그냥 실수했나 봐요. 다음에는 다시 1등 할게요. 준호가 침울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그래, 우리 준호가 2등일 리 없어. 다음에는 다시 1등 하자. 수진이 아들을 위로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도 불안감이 생겼어요. 이때부터 수진은 지훈이와 지훈이 엄마를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아들이 유일한 1등이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지훈이 엄마는 어떤 분이세요? 수진이 다른 학부모에게 슬쩍 물어봤어요. 아, 그분이요? 되게 조용하시고 겸손하세요. 아이 교육에도 열심히시고. 상대방이 대답했죠. 그래요? 어떤 학원 다니는지 아세요? 이렇게 해서 수진은 지훈이의 교육 정보를 파악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지훈이가 준호와 경쟁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준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지훈이에 대한 질투와 분노가 점점 커져가고 있었거든요. 지훈이 어떻게 갑자기 성적이 올랐지? 준호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준호는 지훈이를 다시 제치기 위해 더욱 교묘한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지훈이를 견제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준호의 마음속에는 점점 어두운 감정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질투, 분노, 우월감 등이 뒤섞이면서 그의 성격을 서서히 바꿔놓고 있었죠. 하지만 수지는 이런 아들의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여전히 자신의 교육 방식이 완벽하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훈이라는 경쟁자가 나타난 것도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죠. 민수는 이런 상황들을 어렴풋이 감지하고 있었지만 이미 가정에서의 발언권을 잃은 상태였어요. 설사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도 아내와 아들이 자신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거든요. 준호가 고등학교에 진학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그는 이미 16살의 청소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우등생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의 내면은 이미 많이 변해 있었어요. 준호야, 어학연수 이야기 어떻게 생각해? 수진이 어느 날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학연수요? 준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평소에 외국 생활에 대한 동경이 있었거든요. 응, 내가 원한다면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수진이 말했죠. 하지만 실상 준호네 집 경제 상황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어요. 민수는 여전히 본업과 부업을 병행하며 월 700만 원 정도를 벌고 있었지만 높아진 생활비와 교육비 때문에 저축은 거의 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정말요? 얼마나 걸려요? 준호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1년 정도 생각하고 있어. 비용은 좀 많이 들겠지만 수진이 망설이며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어학연수 비용은 1년에 8천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준호네 집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큰 금액이었죠. 그날 저녁 수지는 민수에게 어학연수 이야기를 꺼냈어요. 여보, 준호 어학연수 보내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학연수. 갑자기 왜? 민수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요즘 다들 어학연수 많이 보내잖아요. 우리 준호도 영어 실력 늘리고 견문도 넓히고.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1년에 8천만 원 정도요.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8천만 원? 민수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지금 8천만 원을 어디서 구해? 저축한 것도 별로 없는데. 그래서 아파트를 팔까 생각해 봤어요. 수진이 폭탄 선언을 했어요. 아파트를 판다고? 미쳤어?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살아? 민수가 벌떡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전세로 작은 곳으로 이사 가면 되잖아요. 우리 준호 미래를 위해서는 이 정도 희생은. 희생이라고? 집을 팔아서 어학연수를 보낸다고? 말도 안 돼. 부부는 그날 밤 심하게 다퉜어요. 민수는 현실적인 걱정을 했고 수지는 아들의 미래만 생각했거든요. 여보는 항상 그래요. 우리 아들 좋은 기회가 생겨도 돈 때문에 못한다고 하고. 수진이 울분을 터뜨렸어요. 좋은 기회라고? 집을 팔아서까지 해야 할 일이야? 정신 좀 차려. 정신 차리라고요? 우리 준호가 얼마나 똑똑한 아이인데 이런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해요. 결국 그날은 결론 없이 끝났어요.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죠. 며칠 후 수진은 민수 몰래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갔어요. 사모님, 이 아파트 시세가 지금 9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공인중개사가 말했습니다. 그럼 빨리 내놓을 수 있을까요? 수진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네, 요즘 이 지역 아파트 잘 나가거든요. 한 달 안에는 팔릴 것 같아요. 수진은 망설임 없이 매매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남편과 상의도 없이 말이에요. 한편 준호는 학교에서 점점 문제가 되는 행동들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성적은 여전히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야, 준호. 용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나 같은 반성훈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얼마나? 준호가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10,000원만. 다음 주에 꼭 갚을게. 10,000원? 그 정도면 괜찮지. 준호가 쉽게 돈을 빌려줬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성훈이는 돈을 갚지 않았어요. 준호는 기다리다가 직접 찾아갔죠. 성훈아, 지난주에 빌려준 돈 언제 갚을 거야? 준호가 물었어요. 아, 미안. 아직 용돈을 못 받아서. 조금만 더 기다려줘. 성훈이가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 준호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어요. 정말 미안해. 다음 주에는 꼭. 다음 주에도 또 그런 소리 할 거 아니야? 준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때부터 준호는 돈을 빌려준 친구들에게 이자를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노골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은근히 압박을 가했죠. 성훈아, 내가 돈 빌려준 거 알지? 그런데 이렇게 늦게 갚으면 내가 손해잖아. 준호가 말했어요. 손해라니? 내가 그 돈으로 다른 걸 할 수도 있었잖아. 그러니까 조금 더 얹어서 갚는 게 맞지 않을까? 성훈이는 어리둥절했지만 준호의 압박에 못 이겨 10,000원 대신 12,000원을 갚았어요. 이런 식으로 준호는 친구들을 상대로 작은 고리대금업을 시작했어요. 물론 액수는 크지 않았지만 학생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었죠. 더 큰 문제는 준호가 자신보다 약한 후배들을 상대로 돈을 뺏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빌려주는 거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갚을 능력이 없는 후배들에게 돈을 강요하는 것이었죠. 야, 후배들. 선배한테 인사는 해야지. 준호가 복도에서 1학년 학생들을 불러 세웠어요. 안녕하세요, 선배님. 후배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그래, 잘했어. 그런데 선배 생일이 다음 주인데 축하 인사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준호가 빙글빙글 웃으며 말했어요. 축하 인사요? 응, 축하금 같은 거 말이야. 많이는 안 바라고 4,000원씩만. 후배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어요. 거절하기도 무섭고 돈을 주기도 아까웠거든요. 결국 후배들은 준호가 요구한 돈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었어요. 준호는 이런 식으로 한 달에 1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을 만들었죠. 하지만 준호의 이런 행동들은 아직 학교나 부모님에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워낙 교묘하게 했고 또 성적이 좋아서 선생님들의 신뢰를 받고 있었거든요. 준호는 정말 모범적인 학생이에요. 성적도 우수하고 리더십도 있고
담임 선생님이 수진에게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집에서도 말 잘 듣는 착한 아이예요. 수진이 뿌듯해하며 대답했죠. 수진은 전혀 몰랐어요.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아들이 학교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아파트가 팔렸어요. 수진은 9억 원을 받고 아파트를 넘겼죠. 그리고 그 돈으로 준호의 어학연수 비용을 마련했어요. 여보, 집을 팔았다고? 민수가 부동산에서 연락을 받고는 집으로 달려와 소리쳤습니다. 네, 팔았어요. 우리 준호 어학연수 보내기 위해서. 수진이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미쳤어? 내 동의도 없이 어떻게 집을 팔 수 있어? 동해? 여보가 동의해 주실 것 같았어요? 맨날 돈 없다고만 하시면서.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살아? 앞으로 어떻게 해? 전세 구했어요. 25평짜리로. 조금 작긴 하지만 우리 준호 미래를 위해서는 이 정도 희생은 해야죠. 민수는 말이 안 나왔어요. 아내가 자신 몰래 이런 큰일을 저질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당신, 정말 미쳤어. 집을 팔아서 어학연수를 보내다니. 민수가 주저앉으며 말했어요. 미쳤다고요? 우리 아들을 위한 일인데 미쳤다고 하세요? 수진이 화를 내며 말했죠. 그날 밤 준호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반응은 의외였어요. 엄마가 집을 팔아서 나를 어학연수 보내준다고. 준호가 중얼거렸어요. 처음에는 기뻤지만 곧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자신 때문에 가족이 더 작은 집으로 이사 가야 한다는 게 조금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그런 감정도 잠시뿐이었어요. 뭐 어차피 내가 잘 되면 나중에 다 보상해 줄 수 있지. 준호가 자신을 합리화했어요. 몇 달 후 준호는 정말로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떠났어요. 수지는 아들을 공항에서 배웅하며 눈물을 흘렸죠. 준호야, 거기서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경험 많이 해와. 수진이 아들을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알았어, 엄마. 걱정하지 마. 준호가 대답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계획들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준호는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다른 것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특히 한국에서 배운 돈으로 사람들을 조종하는 법을 미국에서도 써먹으려고 했어요. 너희 용돈 부족하지? 내가 좀 빌려줄까? 준호가 같이 연수 온 한국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한국에서만큼 쉽지 않았어요. 다들 나름대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집 아이들이었고 준호의 그런 방식에 쉽게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아니야, 괜찮아. 부모님이 충분히 보내주셔서. 다른 학생이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준호는 조금 당황했어요. 한국에서는 쉽게 통했던 방식이 여기서는 먹히지 않았거든요. 한편 한국에서는 민수와 수진이 25평짜리 전세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예전보다 훨씬 작고 불편한 집이었지만 수진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들이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생각에 만족했거든요. 여보, 이 집 너무 작아. 준호 돌아오면 어떻게 해?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때 되면 또 생각해보죠. 지금은 준호가 잘 공부하고 있는 게 중요해요. 수진이 대답했죠. 민수는 한숨만 쉴 뿐이었어요. 아내의 극성스러운 교육열 때문에 가족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 버렸거든요. 1년 후 준호가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공항에 마중 나온 수진은 아들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죠. 우리 준호 많이 컸네. 수진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네, 엄마. 많은 걸 배우고 왔어요. 준호가 의미심장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미국에서 배운 건 영어 실력만이 아니었어요. 더 교묘하게 사람들을 이용하는 방법, 더 효과적으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들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준호는 미국에서 자신이 정말로 특별한 존재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자신을 위해 집까지 팔아준 엄마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자신은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믿게 된 거죠. 이제부터는 더 큰 계획을 세워야겠어. 준호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준호가 돌아온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충격적인 일이 터졌어요. 준호가 중학교 시절부터 해왔던 일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선생님, 준호가 후배들한테서 돈을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학생부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에게 말했어요. 준호가? 설마. 그 아이가 그럴 리 없는데. 담임 선생님이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말했죠. 하지만 조사가 진행되면서 준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후배들에게서 돈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친구들에게 고리대금업을 했던 것도 밝혀졌죠. 더 충격적인 건 준호가 지훈이를 괴롭히기 위해 일진들에게 돈을 주고 폭행을 사주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중학교 때 지훈이가 자신보다 좋은 성적을 받았던 것을 계속 원한으로 품고 있었던 거죠. 준호가 5만 원을 주면서 지훈이를 때리라고 했어요. 일진 중 한 명이 털어놨어요. 5만 원을? 선생님이 놀라며 물었어요. 네, 심하게 다치게 하지는 말고 적당히 무서워하게만 하라고 했어요. 결국 준호는 경찰서에 불려가게 되었어요. 수진도 급히 경찰서로 달려갔죠. 우리 준호가 그럴 리 없어요. 분명히 누명이에요. 수진이 경찰관에게 소리쳤어요. 하지만 증거들이 너무 명확했어요. 여러 학생들의 증언도 일치했고 준호가 준 돈의 출처도 확인되었거든요. 경찰서에서 준호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거짓말이에요. 전 그냥 무서워서 구경만 했을 뿐이에요. 얘네들이랑 저는 아무 상관없는 사이예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많았어요. 결국 준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수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이 이런 일들을 저질렀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우리 준호가 정말 그런 일을 했다고. 수진이 멍하니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태연하게 밥을 먹고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에요. 이를 본 민수는 분노가 폭발했어요. 지금 이 상황에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민수가 소리쳤어요. 왜요? 배고픈데 밥 먹으면 안 돼요? 준호가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알기나 해? 별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빠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래요? 준호가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어요.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없다고.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돈을 벌어왔는데. 돈? 그거 아빠 의무 아니에요? 그리고 어차피 엄마가 다 알아서 해주셨는데. 민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변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수지는 여전히 아들을 감쌌어요. 준호야,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수진이 아들을 위로했어요. 그래, 엄마가 제일 좋아. 준호가 수진에게 안기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때의 준호는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저 엄마를 이용해서 이 상황을 빠져나가려는 계산뿐이었거든요. 민수는 이런 모습을 보며 절망했어요. 자신의 가정이 완전히 망가져버렸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아내는 아들을 맹목적으로 편들고 아들은 완전히 버릇없이 자랐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민수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수지는 지훈이 엄마를 찾아가서 합의를 시도했지만 실패했어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돈봉투부터 내밀었던 거죠. 결국 머리채 싸움까지 벌이게 되었고 이 일은 동네에서 소문이 나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준호네 가족은 완전히 파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수진의 극성스러운 교육열과 과보호가 결국 아들을 망치고 가정을 파괴한 거죠. 준호는 여전히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모든 게 다른 사람들 탓이고 자신은 피해자라고 여기고 있었거든요. 민수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돈벌이에만 매달리면서 가정교육을 소홀히 한 것, 아내의 잘못된 교육 방식을 제지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16년 동안 잘못 자란 아들을 이제 와서 바로잡기는 어려웠거든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한 가지 확실한 건 교육이란 단순히 좋은 성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올바른 인성을 기르는 것이라는 점이었어요. 수지는 아들의 성적에만 집중하느라 정작 중요한 인성 교육은 완전히 놓쳤던 거죠. 그리고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보여주는 사례였어요. 민수가 경제적 부담 때문에 가정교육에 소홀했던 것이 결국 이런 결과를 낳은 거니까요. 준호네 가족의 이야기는 많은 현대 가정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자녀 교육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부모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들 성적만 바라본 가족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